네, 안녕하십니까.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보는 법설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소병덕 변호사님, 네, 그리고 홍민호 변호사님.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마음이 무거운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새벽에 광주에서 길을 가던 한 고등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고등학생까지 크게 다쳤죠. 가해자는 23살의 남성으로 현재 살인, 미수 그리고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지금 송치된 상태입니다. 네, 살인과 살인미수 네, 혐의로 살인과 살인미수. 구속됐죠. 예. 이 사건이 이제 우리한테 좀 던지는 질문이 많아요. 그 단순히 운 나쁜 사건 하나가 아니라 뭐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뭐 신상 공개까지 좀 우리 사회가 좀 앞으로 계속 나눠가야 될 풀지 못한 숙제들이 좀 한꺼번에 얽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쟁점, 법률 키워드로 풀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사건 전체의 흐름부터 한번 볼 텐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건 타임라인 잠깐 띄워보면 피의자는 지금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피의자가 1년 넘게 스토킹을 하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요. 그 사이에 그렇죠.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 광산구 도로에서 갑자기 일면식 없는 고교 2학생을 흉기로 피습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학생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피해를 당하는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남학생의 경우에도 피습을 당해서 중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경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다음 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살인이나 살인 미수와 같은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상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고요. 바로 이 약 6일 뒤에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요. 범행 이틀 전에 가해자는 1년 넘게 스토킹해온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고 이미 스토킹 신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분도 이제 희생되면 안 되지만 이 사건이 진짜 안타까운 것은 그 희생자가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정말 일면식도 없었던 고등학생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이 연결고리가 지금 우리 이야기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네네. 그 결국에는 이제 스토킹과 관련된 내용이 먼저 언급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스토킹 법적인 쟁점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2021년된 시행된 이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일명 줄여서 우리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죠.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그 호감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명확하게 한 것이죠. 통상 우리가 이제 전 여자친구 또 전 남자친구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해서 다시 만나자, 뭐 사랑한다, 잘해줄게, 뭐 이런 문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에 뭐 이건 애정의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스토킹법으로 처벌받는 것이죠. 네네. 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라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처해지는 수위가 높네요. 그렇죠. 아주 네. 중대한 범죄인 거죠. 네네네. 근데 보통 우리가 또 연인들끼리 또 헤어지고 그러면 뭐 남자든 여자든 한번 좀 붙잡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붙잡다 보면은 좀 사과도 좀 하고 뭐 내가 잘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는 거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 없다고. 그런 속담도 있고 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스토킹이냐 스토킹이 아니냐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건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의사표명을 했으면서도 그렇죠. 그럼에도 내가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계속했느냐 이게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쵸. 카톡이라든지 전화 통화상으로도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말아라. 나는 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라는 라고 명확한 단호하게 의사를 해야죠. 표현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스토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통계적인 수치를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통계를 보면 이게 단순한 괴롭힘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게 좀 드러나는데요. 스토킹 신고 건수를 보면은 2021년 이 법 제정이 처음 됐었을 때까지만 해도 14,509건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44,684건으로 약 3배 가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 네. 정말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그걸로 떠나서 또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것도 뭐 2024년 기준으로 13,533건으로 전년 대비해 12.3%가 증가했고 계속 이 법 시행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이 사건은 뭐 중대범죄라 그렇지만 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구속되는 건수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는 많아졌는데 스토킹 피의자 구속률은 2021년에 7%, 그리고 2023년에 3% 안팎으로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건 신고하면 한 3건 정도 구속률이 사실 좀 높지 않다라는 게 좀 문제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용기 내서 신고를 했어. 근데 그 가해자가 그대로 풀려나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 이러면은 오히려 그 내가 신고를 한 게 그 가해자의 어떤 그런 영린을 건드렸거나 그렇죠. 더 화나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보복의 방아쇠가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사건도 범행 이틀 전에 이제 이 여성분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비극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과 신고 이후에 이 피해자 이 아직 피해자는 아니지만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 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게 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가해자를 또 구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이제 접근금지 위반을 자동으로 이제 감지하는 신고 웹 같은 걸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이 국회라든지 이 정치권에서는 경찰과 검찰을 통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좀 보호 지출을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이제 피해자가 직접 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그렇죠. 통해서 예.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법도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스토킹 처벌법 그 시작이나 아니면 또 다른 가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교제폭력 그렇죠. 텐데 네. 이 부분 어떨까요? 자, 이번 사건에서도 이제 교제 폭력이 결국에 문제가 된 건데 가해자가 이제 스토킹한 대상이 원래는 이 피해자 여학생이 아니고 전 여자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전 여자친구와의 그 관계에서 벌어졌던 범죄도 사실은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엔 교제 폭력인데 이 교제 폭력에는 아직 좀 그 정식적인 용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가요? 이제 뭐 교제 폭력만을 따로 규율하는 법은 없고 일반 형법에서 뭐 폭행, 뭐 상해, 협박 같은 이제 일반 조항으로 포섭해서 처벌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인 사이에서 이 다툼, 이 사랑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사실 이걸 법으로 참 입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사실 뭐 그러면 또 무슨 거래처 관계에서는 뭐 거래 폭력 뭐 이런 거 있고 뭐 가불 폭력 이렇게 다 그쵸.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법으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관련된 통계가 좀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수 변호사님? 예, 그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2024년에 5만 7,900여 건. 예. 그리고 친밀한 관계 살인 치사 검거가 2024년 219명, 전년 대비 6.8%나 증가됐네요.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54.2%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겠죠. 그중 네, 네. 한 43.2%는 전현 연인 관계에서 보통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사실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데 이게 강력한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게 참 문제인데요. 이 통계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교제 관계 범죄 중에 이 살인이 기수에 이른 비율이 지금 2023년도에는 32.4%에서 2024년도에는 44.6%로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강력 범죄로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기수에 이르렀다는 건 우발적으로 해서 미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이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해서 결과를 끄집어낼 정도로 치밀했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게 사랑 싸움으로 이게 치부할 게 아니라 이 사랑 싸움으로 인해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친밀한 관계라서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직장, 뭐 동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범죄로 번지면 이제 회피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번 사건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왜 그랬냐? 이 동기인데요.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는 일면식도 없고 이걸 수사기관이나 일반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게 묻지마 맞아요. 범죄였던 유행이죠. 근데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치부하면 마치 동기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죄의 동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야 또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묻지마 범죄라고 지금 일컫지 않고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현 자체는 좀 생소하네요. 생소하긴 어, 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가해자 나름의 삐뚤어진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기 때문인 거죠. 이번 사건도 이제 좀 그런 편인데 가해자가 인터뷰하기를 뭐 사는 게 재미없었다. 나 혼자 죽기 싫어서 누군가 같이 죽으려고 데려가려고 했다.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좀 진술을 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원래 노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찾지 못했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결국엔 무차별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획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함께 있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렇죠. 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봐 주시죠.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뭐 일단 첫 번째 뭐 우발적 살인이냐 아니면 뭐 계획적 보복적 살인이냐 뭐 이게 사실 양형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하나 될 수 이게 있고요. 동기 부분과 그렇죠. 관련해서 네. 두 번째로는 이 책임 능력인데요. 지금 범죄자가 내가 사이코패스 진단에서 어떤 뭐 사이코패스로 뭐 진단을 받았다. 뭐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 책임 능력이 내가 지금 떨어지는 상태다. 만약에 심신 상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감경 사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들 다 자체가 최근 현대 사회에 들어서 재판부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여론을 통해 가지고 좀 입법화한다거나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뉴스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네. 우선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양형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형의 고려를 함과 동시에 그 심신미약의 사유가 되었었던 어떤 질병이나 정신적 제약이 있었던 부분을 치료하도록 하는 치료 감호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게 오히려 금고나 징역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 감호가 치료 감호가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렇겠네,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진짜 심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청송교도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심신미약을 위한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심신미약 주장 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 감정을 받으러 거기를 들어갔다가는 멀쩡한 사람도 어떤 특정 감정 결과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시설이 취약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료 감호가 어떤 정신병동에 수용이 돼서 거기서 치료를 받는 건데 이게 사실 소위 말하는 미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같이 미쳐버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 최근에 뭐 음주 사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의 음주 여부 이런 것도 좀 달리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감경이나 면제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또 음주로 인한 이 사회적 이슈라든지 그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도 이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좀 주장하기 좀 어려워. 그렇죠. 심지어 그걸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거의 반영해 주는 경우가 드물죠. 오히려 안 좋게 보는 네, 경우가 오히려 안 많죠. 좋게 많아요. 요즘에는. 여론이 오히려 술을 마시고 저렇게 했으면 가중처벌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은 너 나중에 또 술 먹고 이런 범죄를 또 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의 표지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럼 다음 쟁점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결국에 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인 것으로 나이가 그리고 이름이 공개됐는데요. 서 변호사님, 이 신상 공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2024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게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인데 좀 길죠. 네. 줄여서 중대 범죄 신상 공개법이라고 합니다.
그 경찰이 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외부 전문가를 모셔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도 한 5월 8일경에 공개 결정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사진이나 신분증이 이게 좀 실제 머그샷하고 좀 달라서 실물과 다르다 이렇게 논란도 있었는데 이 법으로 인해서 좀 바뀐 것이 있다고요. 일단 그 우리 자료 한번 보시죠. 뭐 예. 비포 애프터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했대요. 그럼 사실 유명무실하지. 피해자가 누가 동의해? 누가 동의해? 그러니까 머그샷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최근 30일 이내에 얼굴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이번에 그 광주 사건에서도 얼굴 전체가 다 공개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공개 대상 이제 공개 항목이 좀 확대됐습니다. 얼굴, 이름, 나이까지.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그 재판 중인 피고인까지 이제 공개 대상이 됐어요. 아 피해자에서 피고인까지.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이제 재판 중인 사건도 피고인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달라진 부분이죠. 그 보통 뉴스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경찰 얼굴은 다 공개해놓고 그쵸. 피해자 얼굴은 꽁꽁 싸매가지고 안 보여주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이 된 범죄가 아닌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또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신상 공개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그쵸. 점이죠.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좀 어긋나는데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이제 매우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뭐 나중에 그 억울한 사람이 내 얼굴이 다 팔려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뭐 국가에 뭐 보상을 좀 청구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중해야 될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 용의자를 이제 체포해서 조사를 할 때 자백 유무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뭐 CCTV의 유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아마 꼼꼼히 심사위원회에서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제 큰 이제 그 문제는 그쵸. 없으리라 보이는데 정말 만약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일단 이 사람이 살인자다라고 해서 이 전국에 얼굴이 뿌려진다라고 하면 진짜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럼 거죠. 이건 국가에서 거의 뭐 그러기- 성형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진짜? 그러기 네. 때문에 이 신상 정보 공개를 할 때도 좀 기준이 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력 범죄인데 뭐 어떤 사건은 공개하고 어떤 사건은 이제 비공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뭐 남자는 공개하고 여자는 뭐 비공개하고 그러니까 이래서 뭐 이런다고 해서 뭐 좀 여론이 좀 뭐 오히려 갈라치게 돼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심사위원회에서 좀 판단 기준을 좀 구체화하고 좀 표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사건 여학생은 이제 피습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그 옆에 비명을 듣고 현장을 네. 왔던 남학생의 경우에도 피습을 당해서 상당히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일부 정말 극소수겠지만 일부 인터넷 같은 곳에서 남학생을 약간 비난하는 조에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글들이 좀 있나 봐요. 왜 도망을 갔냐, 왜 구해주지 못했냐,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잠시 보고 가시죠.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당한 다른 학생의 빠른 쾌유 또한 기원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 선포 이런 마음다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 활동도 철저하게 이어가고 피해자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는 일벌백계 해야 되겠습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창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2차 가해는 일벌 100개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스토킹 범죄나 이제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개인이 조심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예방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SNS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또 조롱하는 또 문화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뭐 피해자, 뭐 가해자뿐만 아니라 뭐 피해자를 조롱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와주러 온 남학생을 또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진짜 일벌 100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되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네, 네, 네. 특히 이제 온라인 2차 가해를 좀 콕 집어서 언급한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제 피해자뿐 아니라 이제 피해자를 도우려다가 다친 학생에게까지도 좀 악의적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이런 2차 가해를 좀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사실 이 학생은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자신도 이제 흉기에 다친 상황에서 지인에게 좀 전화로 상황 알리면서 끝까지 구조를 좀 시도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악플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부분이 의사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잊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잊어주는 게 이 친구한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긴 할 텐데, 비명을 듣고 피해 학생을 가서 도와주려다가 크게 다친 학생인 경우에 이 의사자 제도를 이 친구에게 지정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 변호사님, 의사상자 제도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렇게 의사자, 뭐 의상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직무와 무관하게 나와 관련이 없는데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좀 구하려다가 이제 사망을 하면 의사자, 다치면 의상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시민들을 좀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이제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보통 이제 보상금이나 뭐 의료 급여, 교육 지원, 아니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당신의 용기가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했다라는 그런 공동체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위험을 무릅쓴 시민에게 사회가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근에 일어났던 광주 사건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말씀씩 하실 게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본 통계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말하고 있죠. 그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이제 사소한 다툼이 아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강력 범죄의 명백한 전조 증상이 그쵸.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를 이제 접수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이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좀 분노의 방향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누군가를 향한 이런 사적 제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제도를 바꾸고 피해자를 좀 지지하는데 좀 우리 사회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얘기한 것처럼 좀 위험에 처한 우리 이웃을 도운 그런 시민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좀 반드시 기억하고 좀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 관련해서 혹시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JTB 뉴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